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15주차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벌써 이제 12월도 가까이 오고 이제 마지막 15주차 강의가 되겠습니다. 15주차 강의의 제목은 자발적 공동체 자치의 비전이라고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방자치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지방자치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제 생각을 담았습니다. 근데 맨 먼저 살펴봐야 될 거는 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는 이 공동체주의, 자발적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선한 의지가 있다고 보는 것인데 실제 그러한가? 라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가, 에고이스틱한가, 셀프 인트레스티드한가. 공공경제론 배울 때 경제학의 기본적인 가족은 인간은 이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에서는 성선설, 성악설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good human nature냐, evil human nature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성선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고 성악설을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동양에서는 맹자가 이야기를 했고 우리 이황의 사단사상에 나오는 측은지심, 수호지심, 타양지심, 시비지심 이거는 다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서양에서는 루소가 자연 상태로 돌아가라. 자연 상태는 네이처 상태는 선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성경도 보면은 창세기 1장과 2장은 이 타락하기 전에 세상으로 굉장히 선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아담이 사물의 이름을 하나하나 짓는데 정말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렇게 짓게 됩니다. 그러나 성악설적 입장이 사실은 더 지배적이죠. 동양에서는 그 진시 황제의 그 진나라의 통치를 도왔던 순자가 성악설의 대표 주자입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악하다고 보는 것이고 교육을 통해서 채찍을 통해서 때려서라도 선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죠. 법과 교육을 강조하는 것이죠. 서양에서는 호흡스라는 사람이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만인데 만인의 투생이다. 아우구스투스나 마키아벨리도 마찬가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도 창세기 1, 2장에서는 선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가정하지만 3장 이후로 가게 되면 타락한 인간, 즉 타락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죠. 여기 타락한 인간은 에고이스틱하고 악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밖에 성선설, 성악설과 함께 백지설이 있어요. 동양에서는 고자, 서양에서는 로크인데, 뭐 백지설이라고도 하고, 무지설이라고도 합니다. 이 백지설이 강조하고 있는 거는 이 백지인 상태인데, 환경적으로 도장이 어떻게 찍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성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선도 악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 사회적 환경이 중요합니다. 똑같은 쌍둥이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교양 있는 집에 입양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아주 굉장히 폭력이 난무하는 집에 입양이 됐다 그러면 똑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 쌍둥이지만 나중에 30년 뒤에 보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백지설이 되겠습니다. 선악 혼재설. 저는 이 선악 혼재설을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간 내면에는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우리 마음 안에 육체, 플래시의 소욕과 성령, 스피릿, 홀리 스피릿의 소욕이 함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선한 존재가 돼.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지적 선택으로만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선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볼 때도 제가 볼 때는 성악설만은 아니고 물론 뭐 종교개혁자들이 다 인간은
정말 부패하다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악 혼재설이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한 우리는 선을,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사는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견인, 하나님의 perseverance,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주는 것이죠. 성령으로.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또 노력하는 거죠. sanctific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성화에 노력을 하는 삶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고 보는 것이 저의 선악 혼재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얼마나 악할까? 내 안에는 얼마나 선한 것이 있을까? 나는 방향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때는 선을 선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을 선택하기도 하고 확률적으로 10번의 그런 선택의 기회가 있으면 어떤 선택을 하는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은 공동체 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는가? 성선설 입장에 서게 되면 이타적 공동체가 형성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천국의 식탁, 지옥의 식탁 비유를 드는데 천국이나 지옥이나 식탁은 똑같이 음식이 차려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젓가락이 사람들 손에 있는 젓가락이 기다란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란 젓가락이기 때문에 자기 입에 어? 그 맛있는 음식을 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천국에 갔더니 그거를 앞에 사람 입에다 이렇게 넣어주고 있다는 거죠. 착한 거죠. 그래서 저 서로 행복하고 즐겁게 맛있게 먹고 있는데 지옥에 갔더니 그 사람들은 그 젓가락으로 오직 지 입에 넣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음식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어? 하나도 못 먹고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마음의 차이다 이런 비유를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그야말로 지상 낙원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 사도행전 2장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공공경제론에서 이야기하는 능력에 따른 생산, 필요에 따른 분배. 우리 가정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니까 많이 돈 벌어오죠. 그런데 갓난아기는 필요는 많은데 생산 능력은 없잖아요. 아기한테 아낌없이 주잖아요. 이게 천국의 공동체거든요. 이런 공동체가 가능한 것은 최소한 가족 안에서는 이타성이 발휘된다. 그래서 이게 가족을 넘어서서 이웃에게 넘어갈 수 있다면 우리가 함께 행복한 공동체를 형성할 수도 있는 것이죠. 반대로 성악설에 따르면 이거는 이타적 공동체가 아니라 이기적 공동체까지는 형성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역산으로 생각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행동하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이거를 거꾸로 생각하는 걸 역산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만 참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순수한 이타적 공동체는 성악설에 기초하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 공공경제론에서 설명하는 무임승차자라든가 공유주의 비극, 죄인의 딜레마 이런 것들은 다 성악설, 이기적인 인간을 가정할 때 설명이 가능한 것이죠. 반면에 기업 조직은 그나마 서로에게 이익이 되니까 이익되는 부분까지는 내가 취직도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되는 상호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기업 조직도 만들어질 수 있고 아담 스미스도 순수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에서 순수한 이기성으로도 경제 발전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실의 시장 자본주의는 생존과 번영을 위한 전쟁터이고 그 안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백지설의 입장에서는 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사람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어릴 적에 사랑을 많이 받고 이타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사람은 이타적인 행동을 할 것이고 반면에 아주 이제 악한 깡패 가정에서 자란 이런 그러면 남을 배반하고 폭력을 쓰고 이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보는 것이 백지설이 되고 선악 혼재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 내면에 선악이 혼재하는데 그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성령의 소욕을 따를 것이냐 이런 고민하는 가운데 인간의 의지적인 선택에 따라서 이타적인 공동체도 만들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단순히 이
하나님을 떠난, 성령을 떠난 이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타적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봅니다. 만들어진다 하여도 사회주의가 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없는 공동체는 결국은 인간의 본질적인 그 악성 때문에 본질적인 죄악 때문에 타락으로 가고 서로를 슬프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가? 여러분들 가족 공동체 넘어서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 공동체, 마을 공동체, 국가 공동체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공동체의 관점에서 시장, 정부, 그다음에 시민사회 관련된 이야기를 쭉 해왔고 지방자치의 현실의 관점에서 지방 정부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돈은 어떻게 쓰이는가,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어떤 일을 하는가, 그 사이에 시민단체는 어떤 일을 하는가,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시민 참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 교육자치, 경찰자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제가 누누이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현실의 지방자치에는 국민주권주의라고 말하지만 국민주권이 없어요. 대한민국 헌법은 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여기서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주권,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로 정부를 구성하는 것을 republi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행정부, 국회의 구성 이거 다 국민 주권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행정부, 대통령과 행정부에 국회에 그 권한을 넘겨준 것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들이 마땅히 국민에게 와서 주인님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선거 때만 와서 꾸벅꾸벅 절하고 선거 때를 제외하면 국민은 행정부와 국회의 피지배자일 뿐입니다. 그들이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왜 국민이 뽑은 대리인인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행정부 공무원이 주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선거 때만 좀 하겠다고 가서 꾸벅꾸벅 되지만 실제 이러한 것들은 그 정보 비대칭성, 주인 대리인 문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국민이 너무나 많은 권한을 다 넘겨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국민주권을 다시 생각해야 할 시기인 것이죠. 기본적으로 성악설적 인간관에 따르면 정보 비대칭성 하에서 인간은 주인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때문에 정치인이든 공무원이든 대통령이든 안 보이는 곳에서는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선거 때 빼고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 아니냐 이런 거죠. 지방자치로 와서 지방자치에 실제로는 자치, 즉 self governance 또는 autonomy가 없어요. 관련된 규정이 헌법에는 헌법 117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는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대전시면 대전광역시 안에 광역시장, 대전광역시 의회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일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의 구성은 주민투표, 즉 지방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것도 4년에 한 번 뽑는 선거라는 것이죠. 이게 진짜 자치일까요? 자치는 모든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게 자치인데 우리는 그냥 한 번 시장 뽑고 한 번 시의원 뽑고 끝이에요. 그게 무슨 자치냐 이거죠. 왜? 주민이 뽑은 대표는 주인의 뜻과 다르게 행동하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전시장이 대전 시민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선거 때만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고 당선이 된 이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는 이것도 정부의 비대칭성하에서
이 인간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방자치론에서 배워야 될 진정한 자치는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개인적 수준에서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이 경제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번 돈으로 자기 맘대로 자유롭게 행동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게 개인적 수준의 자치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돈, 자원을 스스로 자유롭게 다스리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개인적 수준의 자치예요. 그리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한 달 용돈 받았으면 그거를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직접주의라고 한다고 그랬죠. 내가 권한과 책임을 함께 행사하는 스스로 그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것이 개인적 수준의 자치입니다. 공동체 수준의 자치로 가면은 이거는 주민들이 우리의 문제, 사회 문제,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서 돈도 만들어내고 스스로 결정도 하고 책임도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바텀업 셀프 가버넌스가 되려면 작은 규모의 공동체 자치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런 민주주의 학교라고 하죠. 그라스루트 풀뿌리 민주주의를 배우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큰 규모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지방자치의 가장 큰 원리가 보충성의 원리라고 했잖아요. 내가 직접 하고 그것이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정부한테 도와줘 하고 요청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진로든 학업이든 스스로 결정해서 해보고 그것이 안 되면 우리 선생들이나 부모님한테 가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보충적으로 도와주세요. 이게 지방자치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 수준의 자치는 내가 직접주의라고 보면은 공동체 수준의 자치는 우리가 직접주의, 우리가 직접 권한을 가지고 책임. 이거를 우리가의 권한과 책임을 국회의원에게, 지방의원에게, 대전시장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공동체 수준의 자치라. 그래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옛날에 대표를 뽑아서 했던 것들이 다 같이 모일 공간이 없어서 그랬다면 우리 지금 스마트폰 안에 무한의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든지 총회를 할 수 있어요. 정말 주민들이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이면 주민들한테 사이버상에서 총회를 소집해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문제는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자치. 이것이 우리가 직접주의고 바람직한 공동체 수준의 진정한 자치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주민주권 앱이라고 하는 거 제가 대전 시장 나가는 사람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줬었는데 주민주권 앱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다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돌려드리겠다. 이것이 바람직한 자치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자치에 필요한 재원을 주민이 스스로 조달해야 돼요. 주민이 지방세죠. 주민이 내는 세금이 지방세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방재정 자립도가 50% 넘는 데가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요정, 울산까지 4개 정도밖에 없대요. 다른 데는 다 지방재정 자립도가 50% 제대로 다 못 넘어요. 대전시도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민의 재정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좀 지방세를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좀 더 부여해야 된다. 그리고 지방재정 자주권의 측면에서 볼 때는 지방세만 가지고 하면은 지역 간의 불균형이 커지니까 좀 지방교부세 이런 것들도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이 불가능한 지역에는 자주재원으로 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향후에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어디로 가야 되는가? 큰 3가지 좀 관점에서 보면은 제가 큰 그림에서 정부, 시장, 시민사회 이렇게 사이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역할 분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이 정부, 즉 강제력을 가진 정부의 역할, 그리고 자발적 공동체 시민사회의 역할, 그리고 시장의 역할. 맨 밑에 보면 시장의 역할이 결국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의 역할을 한 70% 수준을 유지한다면 이 강제적 정부의 역할이 우리는 지금 한 30%의 범위, 재정적인 측면에서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줄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좀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전국적인 행정 서비스 뭐 이거 하는 거 좋아요. 그리고 지방정부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좀 강제적 역할을 좀 줄이는 대신에 줄이면서 지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너무너무 큽니다. 그러면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한 대안은 뭐냐? 대전도 지금 150만 명이 150만 명까지가 안 되고 대전, 세종, 그다음에 요 청주 요쪽까지 오송까지 묶어가지고 300에서 500만 규모의 광역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서 좋은 병원도 와야 되고 교육기관도 있어야 되고 문화시설도 있어야 되고 교통도 이렇게 대전시의 교통만 뚫는 게 아니라 지금 500만 규모의 광역정부의 교통망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투 트랙으로 광역정부를 메가시티라고 합니다. 메가시티, 메가로폴리스 또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자족 경제권을 만들고 또 함께 사는 이 공동체는 50만 규모의 기초정부로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밑에는 이제 자발적 공동체가 좀 돌아가야 되고 사실은 이 지방자치도 3단계로 간다면 읍면동 수준의 지방정부도 구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 저는 강조하는 거는 좀 읍명동 수준에서 이런 강제적인 정부의 역할보다는 자발적 공동체의 역할이 필요하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능은 자발적 공동체 만들어지면 거기에 다 위임을 해라. 그것이 교육, 어린이집, 사회복지, 일자리, 문화, 환경 등 이런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만든 그 자발적 공동체에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지금처럼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 공동체에 그러니까 저는 협동조합 모델로 하는 것이죠. 자발적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하게 하고 지방정부는 감독 기능만 수행하게 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좀 공무원도 아닌데 돈을 제대로 쓸까? 그러면 운영과 회계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게 카드 아니면 못 쓰게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엄격하게 징벌을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활동을 지금 공무원이 하는 역할을 자발적 공동체에게 맡기는 방향으로 지방자치가 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공동체에서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아직 월급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데 그 부분만큼은 이미 세금 낸 거하고 똑같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로 그 부분을 지원해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논의해야 될 거는 이 경제 수준별로 역할이 다르다. 그래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의 역할이 다르듯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동체의 역할이 달라져야 되는데 이 상위 수준, 저는 하이 레벨, 미들 레벨, 로우 레벨로 나눕니다. 이 상위 수준, 과학기술도 상위 수준, 대학도 스카이 대학 이런 수준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쟁해야 됩니다. 여기는 주체가 대기업, 중앙정부, 연구, 스카이를 포함한 연구 우수 대학들이 여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넘버원 자동차, 반도체, 선박 이런 것들은 그대로 밀어줘야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한남대와 같이 지방에 위치하고 있고 또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지지 않는 그런 미들 레벨, 국내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 수준의 모델에서는 여기서는 우리 한남대학교가 세계적 수준의 대학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기업이 와서 대전에서 대기업이 없잖아요, 솔직히. 그만큼 이 안에 경쟁력이,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이 대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미들 레벨을 인정하고 여기에는 중소기업, 지역 중심 대학, 지방정부, 여기 자발적 공동체가 들어가서 지역 중심의 산학연 연계를 통해서 일자리와 일거리를 만들어내서 중요한 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사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세계 1등이 되려고 이렇게 발버둥 치는 저 위에
하이 레벨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 중범위 수준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다. 즉 일자리와 일거리 문제입니다. 모든 정책의 목표는 완전 고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한남대학교는 지역 중심의 대학으로 인정을 하고 대전시하고 연계해서 이 학교 앞에 공동체, 지역 공동체를 좀 제대로 만들어 간다면 이 안에서 얼마든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이런 중간 수준 밑에는 하위 수준이 있는데 하위 수준은 정말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이 능력이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노인이라든가 또 장애인이라든가 정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여기는 다시 또 중앙정부가 해야 되는데 돈은 중앙정부가 돼야 되는데 이거 활동도 사실은 자발적 공동체가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 정말 진정한 의미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이거는 사회적 일자리라고 하죠. 사회적 일자리를 통해서 이것도 우리 한남대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동복지학과 있고 사회복지학과 있고 그 관련된 행정을 우리 행정학과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역할은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그런 재정을 지원하는 쪽에 집중을 하고 나머지 집행적인 역할은 지방정부와 지역대학, 자발적 공동체가 이뤄가면 여기서도 또 일자리와 일거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중수준, 하위 수준에서는 이 지역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지방정부와 대학과 중소기업들이 연계하면 얼마든지 이 안에도 튼튼한 촘촘한 그러한 촘촘한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얼마든지 일거리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 한남대 학교 학생들한테 대기업 들어가라고 자꾸 푸시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건 일종의 폭력이에요. 우리 사회를 그렇게 경쟁 사회로 만들어 놓고 너는 패배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얼마든지 내 능력이 이 정도인데도 우리 안에서 그에 합당한 일자리를 가지고 일거리를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방식이 이것이 자발적 공동체의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발적 공동체 자치를 위한 개혁 과제로 제가 주장하는 것. 첫 번째, 행정구역을 지금보다는 좀 광역화하고 투트랙으로 큰 메가로폴리스에 해당하는 메가시티를 만드는 광역화하는 운동과 함께 이 기초지방 정부에 해당하는 1000명, 2000명의 이 마을 수준의 이런 프랑스 같으면 꼬민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시정촌에 해당하는 여기에 하는 튼튼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그런 지방자치 시스템으로 가야 돼. 그 중간 범위에는 50만 인구하고 그래서 300에서 광역정부, 중역정부, 기초정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서 행정구역을 좀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기초지방정부 있잖아요. 마을 수준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여기는 예? 강제력이 작동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고 자발적인 공동체로 바꾸자. 그래서 주민총회도 열고 사이버 투표를 통해서 내가 직접주의, 우리가 직접주의가 통하는 그러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자. 그리고 주민 생활과 직결된 업무는 사회복지, 교육, 환경, 문화, 경찰 이런 업무는 지방 공무원은 감독하는 기능만 하고 전문가들을 들여서 자발적 공동체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을마다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서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어가자 하는 것이 저의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물론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거둔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자발적으로 내는 돈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세에 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 부분만큼 세금을 안 내게 해주면 결국은 그게 국세로 들어갔다 나온 효과를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의 생각에 어느 정도 동의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단순히 이 지방자치론이 그냥 교과서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제가 한 학기 동안 함께 생각하는 그런 수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더 생각을 해보시고 실제 기말고사에도 여러분의 생각을 묻는 그런 질문들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와 함께 15주차에 해당하는 공동체 자치, 지방자치, 행정론에 대한 수업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저하고 수업 같이 들으셔서 감사하고 이 수업이 여러분 삶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저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